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지표를 통해서 고용 둔화가 확인이 되면서 또 기술주들이 랠리의 재시동을 걸면서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장에서도 엔비디아가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그러자 AMD, 인텔, 다른 반도체주도 같이 올라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올라갔고요. 테슬라도 7%가 넘게 급등했습니다. 시장이 우려했던 요소들, 8월 우리를 좀 힘들게 했던 요소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배드뉴스가 굿뉴스가 되는 상황이 도래했는데요. 고용이 꺾이는 조짐이 나오자 시장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AI 뉴스도 많이 추가가 됐죠. 어떤 소식들인지 지금부터 같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장부터 국내장부터 점검하시죠. 어제 양지수 모두 다 상승한 채 거래 마쳤습니다. 나쁘지 않은 장이었다.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지수 상승폭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코스피 0.3%, 코스닥은 0.7%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양 지수 모두 다 상승 종목 비중이 70% 이상으로 지수 상승 대비 상승 종목 비중 자체가 꽤 컸습니다. 코스피 쪽은 외국인이 3거래 연속 매도했고 삼성전자, LG엔솔 등의 시총 상위 일부 종목이 약했기 때문에 좀 제한되는 흐름은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상무장관 회담 이슈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기대감 이런 것들이 호재가 됐고요. 미국의 이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것 시장에 힘을 돋아주는 내용이죠. 자, 3일 연속해서 음봉 기록했었던 반도체 쪽이 미약하게나마 양봉을 보여줬고요. 조선 헬스케어 자동차 쪽이 강세였습니다. 2차 전지만 어젠 조금 쉬어갔죠. 자, 어제 코스닥 쪽은 한동안 떨어졌었던 거래대금도 12조 원대를 회복하면서 비교적 오르는 종목이 꽤 많았던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힘을 보탰던 게 바로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나오면서 시장의 각 뉴스 등을 장악했습니다. 정부가 첨단 산업 A, B, C, D에 4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였죠. 여기서 말하는 A는 초거대 AI 생태계 이슈입니다. 당연히 AI 쪽이겠죠. 그러다 보니 어제장 뷰노가 24%, JLK 혹은 마음 AI 등의 종목이 강했습니다. 바이오 쪽도 당연히 첨단 산업에 포함이 될 것이고요. 바이오 쪽은 개별 뉴스들도 영향이 많았습니다. 위고비 신부전 증상 개선. 사실 이 부분은 며칠 전에 제가 개별 뉴스로 체크를 했던 내용인데 이게 시간차로 한 이거를 지나고 반영이 됐습니다. 팩트론이 어제 강하게 올라갔고요. 삼천당제약이 지금 4거래일째 상승을 기록하죠. 어제도 7% 상승이었습니다. 사이버 보안 쪽이 C, D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 그리고 K 컨텐츠 내용도 들어가 있었죠. 모태펀드나 전략펀드 등을 조성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IP를 가지고 파생되는 섹터에서는 엔터 그리고 컨텐츠 쪽이 있을 텐데 엔터는 그동안 정말 승승장구했었죠. 그런데 컨텐츠는 시장 대비 완전히 눌려 있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일부 종목들 이런 이슈와 함께 반등을 보였는데요.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보안주들도 이 이슈 속에서 어제 한국정보인증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죠. 자, 종목별로 들어가 보면 조선주가 여전히 강세 기록합니다. 하나오션 덕분이고요. 교육주가 이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발간에 대한 이야기 꺼내놓으면서 애니 능률 등의 비상교육 등의 교육주가 좋았는데 이들은 시간 외에서 또 하락 전환했다라는 점 주의하시고요. 저출산 관련주가 괜찮았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하겠다. 이런 저출산 대책을 좀 강하게 꺼내놓으면서 어제 저출산 관련주들의 강세 돋보였죠. 오픈 AI가 기업용 챗봇을 공개했습니다. 기업용 챗봇은 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 AI, 셀바스 AI 이런 쪽 AI 종목들도 강한 반응 보였고요. 카메라 모듈이나 엔터도 괜찮았죠. 반면에 빠졌던 쪽을 보신다면 한동안 좋았던 음식료 쪽, 철강화학, 2차 전지, 에코프로 쪽이 어제는 하락권에 들어갔습니다.
참 이슈가 많았던 어제였습니다. 저출산 얘기 한번 다시 꺼내봅니다. 연초에 2월경에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 정말 심각하게 낮아졌습니다. 라는 얘기할 때 외신에서 한국의 출산율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를 이렇게 쏟아내고 있다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인 이슈 혹은 산업의 트렌드 변화를 좀 주목하자라는 점, 그 부분의 이야기였는데요. 지금 어제장에서도 관련해서 좀 나름의 시사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부가 예산안을 공개할 때 전례 없이 저출산 대책을 좀 강하게 내놨다라는 점에서요. 인구 변화를 놓고 생각해 볼 방향, 2월경에 같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중국도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수출을 하지 못할 것이고 첨단 산업, 그로 인한 미중 경쟁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중국이 하던 것을 다른 젊은 인구가 많은 쪽이 대체하게 될 것이고 그 대체로 인도나 동남아 쪽이 부상됩니다. 올해 내내 인도 쪽으로의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투자를 강화했던 이유일 거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결국 AI, 로봇, 자동화 쪽으로 관심을 둘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시장까지 계속 반영이 되고 있죠. 출산 지원 정책은 엔젤, 자녀가 귀해지다 보니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교육과 육아 아이템, 그리고 고령화되다 보면 노인들의 건기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기존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먹던 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국내 음식료 섹터는 해외 수출이 나오는 쪽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령화 제약 바이오 측에서는 계속해서 노령화되다 보면 약값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인플레를 자극할 여지가 있겠죠. 그러면 약가 인하 압력을 각 정부에선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또 최근에 뉴욕장에도 일부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여지는 저출산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정부가 꺼내놓은 목소리 중에 바이오 쪽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바이오 R&D의 예산을 12% 정도 늘렸습니다.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이고 시급한 5대 핵심 임무를 이렇게 꺼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랩지노믹스가 시간 외에서 6% 추가 상승을 나타냈고요. 관련해서 이런 백신 개발이나 암 정확도에 대한 검진 문제 이런 것들이 연구 개발이 부각된다면 NK맥스, 지니너스, 클리노믹스 단발적으로라도 시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전반으로 놓고 봤을 때 그동안 우리가 8월에 힘들 때 기다렸던 것을 기억해 보실까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진정되길 바랬고요. 주도주가 복귀하길 바랬죠. 한 달 사이에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꽤 많이 내렸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 우려가 좀 줄어들길 바랬고 환율이 진정되길 바랬는데 전반적으로 이것이 다 8월 초중순 대비해서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어제 블룸버그가 이런 보도 내놨습니다. 중국 최대 은행이 지금 주담대출 이자와 예금 이자율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 강력한 나름의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소비자들의 지출을 늘리게 할 것이고 증시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반영을 보이면서 뉴욕장 내에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비교적 괜찮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블룸버그의 이런 보도에 불구하고 인민은행 측에서는 추가적인 코멘트나 답변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한지 여부 또 그 효과 여부는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분명한 건 부양책을 기대하고 실행을 대기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뉴욕장으로 갑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올랐습니다. 특히나 강했죠. 나스닥 1.7%나 뛰었습니다. 졸츠 보고서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국채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졌죠.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연준이 긴축을 강하게 하지 못할 것이야 라는 쪽에 초점이 맞추면서 지수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거죠. 거기다 개별 종목들의 이슈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알파벳과 AI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엔비디아 칩을 더 쓰겠구나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엔비디아 목표가 줄 상향의 움직임이 또 등장했죠. 그 덕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올랐고요. 제2의 엔비디아로 여겨지는 AMD도 3%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칩이 모두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받았고 반도체의 날이 됐죠. 거기에 힘을 실어준 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3억 달러 슈퍼컴퓨터를 선보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 슈퍼컴퓨팅에는 10,000개의 엔비디아 GPU가 사용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7% 넘게 폭등이 있었고요. 엔비디아도 4%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거기에 애플 9월 12일에 이벤트가 있는데 여기서 신작을 공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2%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들 세 종목만으로도 충분히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보탬이 되는 상승률이고요. 코인베이스가 15% 급등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승소 소식이 들려와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코인 관련한 종목들도 시세를 줬는데요. 이슈가 많았죠. 하나씩 들어가 보시죠. 자, 졸츠 보고서입니다. 미국의 구인 이직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졸츠 보고서. 연준이 노동시장에 대한 지표로 삼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꽤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7월에 마련돼 있는 일자리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시장의 예상보다도 그리고 전월치 대비해서도 줄어들었습니다. 고용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근로자들의 이직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졌습니다. 이직률을 보시면 확연하게 느껴지죠. 3.8, 3.6, 이번엔 3.5까지. 그러니까 구인 구직에 대한 자신감이 하락했다라는 것을 확인받았고요. 8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도 나왔는데 예상이 116이었는데 106으로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은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으로 인해 경기를 걱정하고 있다는 게 되겠고요. 고용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을 때 일자리가 풍부하다라는 답변은 줄어들고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일자리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죠. 연준의 입장에서는 긴축을 조금 서두를 필요가 없는, 더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 추가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ME 페드워치상 9월 동결 확률이 78에서 86으로 늘었고요. 11월에 25bp 인상 확률은 되려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긴축 강도는 약화될 것이다라는 쪽에 힘이 실린 거죠. 자, 국채금리도 보시면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2% 넘게 떨어졌어요. 4.11까지 내려왔고 2년물 같은 경우도 5 아래로 떨어지는 흐름이 뉴욕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의 승소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좀 들여다보죠. 미국 법원이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검토 청원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신탁 현물을 ETF로 변환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SEC 측에서는 반려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레이스케일이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라는 소송을 걸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법원이 그것에 대해서 오케이, 너희가 맞아. SEC 너희의 태도는 틀렸어 라는 답변을 준 겁니다. 이 말은 즉슨 SEC 측에서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비트코인 ETF, 현물 ETF 등장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코인베이스 15%,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블록 등의 종목들, 마라톤 디지털까지 같이 올라갔고요. 이것은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관련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우리기술투자나 에이티넘 인베스트 등 오늘 개별주 단에서는 영향 받을 것으로 시장은 예측합니다. 자, 전반적인 뉴스들이 이제 장에 좀 우호적이다 보니까 나름 환호하는 흐름이 나왔네요. 특히나 빅테크 업체들 시세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애플 2%, 엔비디아 4%, 테슬라 7%,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까지 다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죠. S&P 500의 12개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자, 반면에 조금 괜찮았던 쪽이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통신업체입니다. 시티그룹에서 이 AT&T와 버라이즌을 매수했고 투자 의견을 상향하면서 이들 주가도 좋았네요. 반대로 살짝 약한 곳이 보이죠. 일라이 릴리, 존슨앤존슨,
존슨, 화이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약보합으로 끝났는데 어제 전해드렸던 뉴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RA 메디케어 파트 10개 품목 이제 가격을 낮춰야 되는 굵직한 약들을 공개한 건데요. 일라이릴리 당뇨 치료제도 들어가 있었고요. 존슨앤존스의 혈액 희석제, 머크의 당뇨 치료제 등에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빅파마는 또 소송을 하기도 했고요. 이 부분이 영향을 주면서 약보합 정도였는데 뭐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락폭이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는 분석이고 그 약값을 낮추는 게 2026년부터니까요. 그 부분 그냥 참고 정도로만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에 대해서 목표가 여기저기서 올려잡는 소식들 계속 나온 바 있었죠. 엘리자드 어드바이저 측에서는 목표가를 1,606달러까지 올렸습니다. 이 말은 최근의 가격에서 220%까지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건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애플의 시총보다도 훨씬 엔비디아 시총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슈가 됐던 로젠블렛은 목표가 지난주에 1,100달러로 더 올렸던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AI 산업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놨고요. 이것은 반도체에 또 자극이 됐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가 있었죠. 그리고 AI 쪽도 상승했습니다. C3 AI 같은 종목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까지 같이 올라갔네요. 자, AI, GPU, 반도체 이쪽이 힘을 받게 된다면 국내에서도 역시 영향권에 들어가겠죠. 자, 무엇보다 오늘 테슬라의 7% 폭등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7월 달에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단기적으로는 이 Q 전쟁으로 가격을 낮추고 마진이 떨어지는 게 걱정되지만 사실 테슬라의 장기 그림에서는 자동차는 그저 거들 뿐이다라는 점을 살폈던 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기대 요소는 도조 이 AI 학습을 늘려서 결국 자율주행을 위한 기반을 닦을 것이고 AI 학습을 늘린다라는 것은 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 이것은 또 엔비디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결국 테슬라가 꿈꾸는 것은 FSD,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거죠. 테슬라 생태계는 지금으로서는 차량을 판매하고 충전 시설을 공유하는 거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차량으로 빅데이터를 모으고 충전으로 다른 차들의 데이터를 모으고 그렇게 해서 완전 자율주행 데이터를 모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를 타든 충전은 테슬라를 하는 게 다음 목표. 그 다음 어떤 차를 타든 소프트웨어는 테슬라. 결국 우리가 컴퓨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과 워드 뭐 이런 것을 깔아서 쓰듯이 자동차는 겉이 뭐가 됐든 속의 소프트웨어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쓰게 된다. 그게 결국 테슬라가 꿈꾸는 것이고 그것을 로보택시 등이 다른 산업까지 연결될 여지가 있겠죠. 테슬라가 AI에 박차를 가하면서 결국 이 FSD 모멘텀이 좀 더 다가온 것으로 시장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며 주가가 올라갔죠. 마켓워치 측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오펜하이머가 이 테슬라 3억 달러 초고성능 AI 컴퓨팅 클러스터를 론칭한다라는 거였고요. 여기에 테슬라 슈퍼컴퓨터는 10,000개의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세 번째 성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결국 자율주행 여기에서 다음 소프트웨어 판매까지 테슬라가 빅피처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조금 눌렸던 것까지 반영해서 주가는 더 격하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AI, 테슬라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던 만큼 국내장에도 아마 연결고리가 있을 거고요. 국내에서도 사실 자동차는 SDV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가지고 있었죠.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 핵심 성능 등을 조절하는 거였습니다. 스마트폰처럼 어플을 깔아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테슬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선구자였고요. 세계적인 다른 업체들도 이 SDV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관련 사업을 엄청나게 강화했던 바 있습니다. 결국 자율주행 쪽에 소프트웨어 기반한 차량의 제동 쪽에 시장의 관심이 이동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 종목들이 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어제장에서 이제 퓨런티어, 옵트론텍 이런 카메라 쪽의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던 만큼 오늘은 자율주행 얘기에서 조금 압축된 카메라 쪽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 뉴스입니다.
원전 뉴스 요 며칠 계속 나오네요. 한국수력 원자력이 스웨덴의 이 SMR 수주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8월 11일경에 스웨덴이 20년 동안 최소 원자로 10기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 꺼내놨던 바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오늘 여기까지 시장에 수급이 갈 여지가 있다면 원전주 체크 필요하고요. 3년 동안 인천에 유커가 4만 명 온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리오프닝 얘기도 계속 참고용으로 넣어놔야겠죠. 자, 그리고 위고비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외화벌이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덴마크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위고비 인기가 대단하다라는 거고요. 당뇨약인 메트포르민이 수명 연장과 노화 억제를 한다고 합니다. 뭐 신부전부터 해서 거의 맞는 치료제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도 계속 이슈는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뇨 비만 치료제, 한미약품, 펩트론 등의 종목들 언제나 관심권역에 한번 체크하시고 이슈 나올 때마다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들려왔던 관전 포인트들 잡아봤고요. 또 오늘 어떤 이슈 잡아주셨나요? 네, 오늘 방산주 가지고 왔습니다. 방산주들이 상반기에는 주도주 역할을 잘 하나 싶었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정말 주가가 주춤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증권가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방산주 최근에 힘이 쭉 빠지면서 영 체면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초부터 상반기에 정말 좋았었거든요. 그때 좋았던 이유들 크게 본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연초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각종 해외 수주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대규모 수출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기도 했었고요. 6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나 베트남을 순방할 때 주요 방산업체들과 동행을 하기도 했었고 7월에는 폴란드 국빈급 방문 때 이렇게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 계획 이 협의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서 끝났어요. 그 7월 고점 대비해서 어제까지의 시세를 본다면 정말 좀 처참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5% 정도 밀렸고요. 현대 로템과 한화 시스템도 20%가 넘게 빠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7월 고점 대비해서 밀린 거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이 좋은 모멘텀 덕분에 1월부터 한 7월 초까지는 이렇게 잘 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다가 7월 좀 이제 초중순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밀리다가 어제장에서 일단 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요. 과연 뭐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밀린 건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라고 하면 기대에 못 미친 2분기 실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수급도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실적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대부분 다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분기에 이 한화 시스템만이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26% 정도 잘 나왔고요. 나머지 모두 다 부진했습니다. 그 이유들을 찾아본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썼다라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금전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항공우주도 위성과 이라크의 공사비가 증가하면서 충당금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76%가량 못 미치는 정도로 나왔습니다. 현대 로템이나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고요. 특히나 현대 로템은 우리가 기억을 잘 하고 있겠지만 이 폴란드 쪽에서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 그 부분 때문에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주가는 반면에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는 워낙 현대 로템이 잘 갔었고요. 특히나 오늘 저희 슈퍼스윙 시간에 또 이형빈 위원님 나오시는데 현대 로템을 정말 저점에서 잘 잡아서 큰 수익을 내주시기도 하셨었죠. 오늘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 방산 부문뿐만 아니라 이 ICT 쪽도 모두 다 전 분기 대비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실적이 좀 아쉬웠고 2차 전지 쪽의 쏠림이라던가 중국에서 이제 여행 수요가 확대된다라는 기대감에 리오프닝 쪽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 측면에서도 아쉬웠고요. 또 이번 달 초에 이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불발됐다라는 것도 하나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화투자증권 비롯해서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수주 모멘텀이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해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대표적인 방산주들 이렇게 체크를 해보더라도 여러 가지 좀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4분기부터 천무 미사일의 매출의 인식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폴란드 향으로도 여전히 긍정적인 이슈들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보시는 것처럼 3, 4분기에 폴란드 FA50을 이제 12대 인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정말 많습니다. 많이 쌓아둔 만큼 3, 4분기에는 더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가져가고 현대 로템은 여전히 수주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이 방산 5개사의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는 33% 더 잘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합산 영업이익률이 8%를 넘어설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10%에 근접해 갈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의 설명이 되겠죠. 지금 2분기 합산 매출 증가율을 보시면 이 합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 대비해서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좀 부진합니다. 하지만 이 매출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능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0% 가까이 늘어났고요. 글로벌 기업들은 12% 정도 상승에 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기업을 체크해 보더라도 K방산 관련주들이 올해 들어서 주가가 나름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졌고 그래도 좀 덜 올랐다, 덜 빠졌다. 나름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54% 정도 올랐습니다. 이 아래 그래프에서 저기 빨간색으로 강하게 치솟고 있는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그래프가 되겠고요. 현대 로템이나 한화 시스템도 상승부를 켰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관련주 봤을 때는 보잉만 19% 올랐고 나머지는 모두 다 아직까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고 하반기에도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게 증권가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산 쪽에서는 아무래도 국가에서 지정하는 예산이 늘어난다라는 것도 하나의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어제 이제 정부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배정 규모 보시면 국방도 올해 대비해서 증가율이 내년에는 5%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외교 통일도 2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빠질 때 기회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최근에 방산주를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된 건데요.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위험이 좀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개인들이 정말 많이 샀어요. 현대 로템은 2,800억 원 정도를 사들인 것을 볼 수가 있겠죠. 5월과 6월에 이렇게 많이 팔았던 것 대비해서 정말 뚜렷하게 지금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것도 관련주 주가에는 청신호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K방산들 뉴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화오션 같은 경우 최근에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내렸고요. 7년 만에 매도라는 타이틀을 단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신영증권에서요. 그리고 나머지 증권사들도 사실상 팔아라라는 의견 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10거래를 연속으로 담아가면서 주가가 이틀 동안 14%가량 급반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아무래도 한화오션 때문에 같이 목표 주가 좀 하향된 모습이 보이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올리고 다올에서 토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풍산이나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각각 호재와 악재가 좀 나온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 잘 따져가면서 방산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지 유심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반기에 상승포를 제대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고요. 앞서 테슬라, 엔비디아 여러 이야기들 지금부터 세세하게 뜯어봐야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괜찮은 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막 강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야금야금 올라가고 생각보다 옹기 퍼지는 섹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순환의 주기는 좀 짧긴 합니다만 네. 시장에 대한 판단 전해주세요. 네, 우선 시장의 주요 이벤트들이 지난주 3가지 주요 이벤트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금통위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뭐 AI를 이끌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했었고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잭슨홀 심포지움이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수준의 흐름이 나타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벤트 마무리 후 리스크온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지수적인 강도 흐름보다는 종목 수의 확산적인 측면에서 시장의 양호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왜 지수는 세게 못 올라오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달에 있었던 학습 효과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뭐 7월달 후반에 시장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다가 7월 말일날 이제 중국 제조업 지표, 국가통계국 그리고 8월 1일날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7월 초까지 중국의 여러 가지 실물 지표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중국의 실물 지표들이 박살나면서 결국은 이제 달러화 강세가 이어졌고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도 외국인 매도와 함께 시름시름 좀 주가가 흔들렸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번 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말일날 예정된 중국의 제조업 지표 거기에 대해서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물가와 중국의 부담 우려 속에서 지수를 쏘아 올리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이었고 다만 이벤트가 마무리됐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종목 수의 확산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반영된 미국 증시 흐름이 워낙 좋았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테슬라, 뭐 미국 시장을 이끌고 왔었던 주요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이 연출됐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국내 흐름도 아무래도 이제 지수적인 측면의 흐름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요 이벤트들, 지표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한 전략을 위해서는 해당 지표들을 확인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엔비디아 급등, 테슬라의 폭등이 당연히 시장에는 우호적인 영향이었을 겁니다. 테슬라가 올랐지만 사실 전기차 모멘텀이라기보다는 AI, 자율주행 이쪽 모멘텀이 훨씬 더 강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 오늘장에서는 사실 한동안 주춤했고 어제장 소폭 올라선 반도체 쪽 힘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양호한 흐름을 네. 보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엔비디아까지 반등이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이슈들과 함께 사실은 지수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반도체 업종군들 기대감은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통 반도체일까요? HBM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두 개의 섹터 자체가 모두 다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두 개의 기업 모두, 두 개의 섹터 모두 반등 가능성을 좀 점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또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중국의 영향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인하와 함께 한 이틀간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좀 컸었던 상황이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가 만약 지표를 앞두고 조금은 제한된 흐름을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또 반도체 업종군들의 상승세가 좀 제한될 수 있거든요. 장중 한 10시 반경, 10시부터 10시 반경에 중국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시장 흐름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블룸버그의 보도대로 중국이 정말 주담대나 예금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초점이 기대 쪽으로 맞춰진다면 우리 장의 시세는 오후까지 좀 탄력을 유지할 여지가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경계도 또한 분명 등장할 겁니다. 이 부분 잘 반영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뭐 짧게 코멘트 여쭤볼게요. 저출산 대책이 굉장히 네.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종목들이 시세를 냈는데 사실 뭐 저희가 꿈비나 이런 종목에 대해 전략 주세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을 보면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본다면 어느 쪽일까요? 네, 사실 이제 신생아 특공 새로운 항목이 또 신설이 네. 됐고 뭐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이제 결혼이 많이 줄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지를 가진 대책이구나라고 네.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전통적으로 그러면은 저출산 대책 관련주들이 시세를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분출을 한 적이 있느냐. 그랬으면 이제 출산율이 반등을 했겠죠. 그러지 못했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사실 출산 관련 장려 정책과 이러한 이슈에 따른
주가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 종목군들은 방금 말씀 주셨던 유아용품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어제 뭐 또 주가가 좋았었던 교육 관련주들, 이것은 뭐 AI 디지털이 묻어 있었지만은 이런 쪽들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유아용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해당 종목군들은 뭐 찾아보시면은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 연속적인 상승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테마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참고하시면서 전략 챙기시고요. 방위산업 섹터에 대해서 곧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방산도 뉴스는 많았는데 뉴스값을 최근엔 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가 필요하고 관심을 이 틈에 가질 수 있을지 살피고 싶어서요. 네, 우선 주요 기업들 2분기 실적 별로였죠. 네. 한국항공우주가 굉장한 어닝 쇼크가 나왔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이제 눈높이를 맞췄지만은 LIG넥스원 역시 실적이 별로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작년 8월 이후에 우리가 뉴스 상황으로 여기저기 많이 협의하고 있어요 얘기를 했지만은 맞아요. 사실 의미 있는 수주가 나오지 못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루마니아 탈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사실은 시장의 부담감으로 작용했었던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성장주, 테마 섹터 이쪽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방산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옅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반등은 사실 낙폭과대주들의 반등 그 이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방산주들에 대한 기대 요인을 찾아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해외 쪽 매출액의 비중 확대와 함께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 대표적으로는 현대로템과 LIG넥스원일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계절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찬바람이 불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4분기 실적이 일반적으로 방산주는 계절성상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기대했었던 수주 소식들, 결국은 중동 쪽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행기 관련된, 전투기 관련된 수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훈련기 관련, 해병 훈련기 관련 수주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들이 만들어져야지 방산주들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조금 팔쩍 뛸 수 있게 꼬집어 줘야 되는데 그 네. 꼬집어 줄 만한 자극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말씀 주셨고, 그 가운데서 그래도 째려보고 있을 것은 현대로템과 LIG넥스원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어제 뭐 퓨런티어 종목이 급등해서 사실 관련한 이렇게 종목들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다들 비교적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 쪽을 가더라도 눈 달린 게 필요하니 카메라. 뭐 핸드폰도 카메라가 강화되는 추세고, 이쪽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뭐 자율주행 떡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루 이틀 나왔던 건 아닌데 사실은 최근에는 내용이 좀 조용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가시적인 부분이 생기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저의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이제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의 가격 경쟁 너무 심하죠. 그러면은 결국 이제 많은 업체들이 가격 경쟁에 참전을 하게 될 것이고요. 더 이상 떨어뜨릴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을 뭘 볼 것이냐. 결국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아니면은 자율주행과 같은 또 다른 기술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어제 뭐 삼성전기라는 기업이 주가가 급락을 했지만은 3분기 세트 쪽에 특히 이제 스마트폰 쪽에 대한 눈높이가 생각보다 반등 폭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범 카메라 관련된 주요 종목군들 내에서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 카메라 쪽에서 우리는 전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체 스마트폰은 안 좋지만은 분명히 좋을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플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전장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애플 쪽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는 그나마 좋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급의 손실과 함께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쪽에서요, 말씀 주신 대로 자율주행, 애플 모멘텀 받았을 때 카메라 모듈로 가면
뭘 봐야 돼요? 네. 지금 종목으로? 뭐 사실 종목군들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 주셨던 이제 퓨런티어라는 종목이 자율주행 카메라 장비 쪽에서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애플하면은 뭐 어제 LG이노텍 주가도 좋았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업이 이제 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뭐 일부 세코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전장용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포트에 담았을 때 차장님이라면 비중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사실은 현재 카메라 관련 기업들에 대한 매력도는 저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30% 이상 정도의 공격적인 비중은 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 부담은 굉장히 적고 아이폰에 대한 출시,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 요인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 이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각 섹터별로 종목별 전략 다뤄봤고요. 이제 차장님의 픽 열어볼게요. 노바렉스입니다. 부진한 내수도 있고 해외 수출 2배 기록했다. 이 노바렉스 살펴볼게요. 사실 앞서 저출산 얘기했지만 이런 네. 것도 어찌 보면 저출산과 관련된 종목이에요. 예, 사실 이제 저희 고령화 집 이런 네, 아이들도 뭐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건강에 좀 비타민 이런 것도 많이 먹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눈높이 자체는 그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 저희가 뭘 해도 다 걸리니까 뭘 이제 해도 다 걸리니까.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외부 활동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건기식의 수요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나가서 운동하면 되지. 국내 건기식 쪽에 대한 시장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바렉스 같은 기업들도 엄청난 주가의 하락을 기록했었다라는 점이죠. 지난 2분기 실적을 살펴봐도 국내 쪽의 부진은 이어졌고요. 다만 이제 해외 쪽의 매출액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네. GNC향 OEM 매출 물량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다 중국향 물량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안 좋은데 왜 건기식을 먹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GNC라는 브랜드는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약간 가성비적인 성격의 그렇게 막 고급 브랜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의 경기가 조금은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 GNC의 브랜드력 자체가 중국 내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모멘텀 확장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노바렉스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에서 해외 쪽의 매출 비중 확장을 꾀하고 있는 동사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괜찮아지고 있네요. 그렇죠. 목표가 어느 정도 보세요? 사실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수급도 너무 좋았지만 어제 기술적 흐름이 조금 안 좋긴 했어요. 하지만은 추세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네. 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15,000원 제시를 하고요. 손절가는 11,4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도 양호하게 진행이 됩니다. 노바렉스 목표가 15,000원으로 설정해 주셨는데 저희 추이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전략도 이어가겠습니다. 자,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